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2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2강의 주제는 정책 결정론이 되겠습니다. 행정학 기본 강의는 1% 행정학을 교재로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 제3편 제3장 정책 결정론이 이번 강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교재를 함께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려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대상을 선정해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정책 의제라고 합니다. 어젠다. 우리가 회의를 하려도 회의 주제를 선정을 해야지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정책 과정이라는 것도 결국은 정책 의제가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명확히 선정하는 것이 정책 과정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 의제의 설정의 개념이 뭐냐? 정책 의제의 설정이라는 것은 정부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서 어떤 것이 꼭 해결돼야 될 것인지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그것을 정부가 대응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해서 그것을 어떤 그 심의의 대상으로 올려놓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내는 그런 대상의 주제, 이것을 정책 의제라고 합니다. 정책 의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교재에 나와 있듯이요. 제일 먼저 사회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사회 문제라는 건 현재는 어떤 상태인데 이것이 개선이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럼 어떤 상태로 변화시킬 것이냐, 미래의 상태, 변화된 상태, 바람직한 상태, 이 차이의 갭이 사회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학생들이 담배를 얼마큼 핀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담배를 얼마큼 피고 있는데 그것이 변화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는 그냥 있어도 되는 것이냐, 그랬을 때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무조건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정부가 대응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보다 수십 배는 더 커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서 꼭 변화가 필요한 것들이 이제 그 사회적 이슈로 전환됩니다. 물론 사회적 이슈로 전환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큰 사건의 발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트리거링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촉발 계기가 이제 발생이 되면은 이것이 사회적 이슈에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또는 모든 그 관계 기관들이 이거는 정말 해결돼야겠다. 라고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퍼블릭 어젠다, 즉 공중 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중 의제 중에서 정부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공중 의제의 대다수는 정부가 이제 대응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게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시급한 것들이 이제 정책 의제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공중 의제에서 정책 의제로 전환되는 다원주의 모형에 입각한다면 세력의 이익 집단들의 세력 균형에 의해서 서로 타협과 흥정에 의해서 이것이 정책 의제로 전환되고 있는 거고요. 엘리트 모형에 의하면 정책 결정자의 어떤 그 취향이라든가 이익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것이 정책 의제로 딱 선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딱 정부가 해결해야겠다라는 어떤 그 순위에 오른 그런 의제를 정책 의제라고 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대안적인 의제들을 이제 뽑아서 심의해가지고 선정해 나가는 그런 단계의 의제를 우리가 의사결정 의제 내지는 결정 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의제가 어떻게 선정되느냐 하는 그런 모형을 커브와 로스라는 그런 학자들이 이제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외부 주도형, 동원형, 그다음에 내부 접근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주도형은 이제 정책 기관의 그런 외부 에 있는 어떤 그 전문가라든가 이 집단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사회 문제 해결을 요구해 가지고 이것이 공중 의제로 전환되고 그 중에서 정책 의제로 또 이렇게 발전돼 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보통 이제 선진국의 다원화된 정치 체제에서 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그 광우병 그 소고기 수입 반대 문제, 뭐 이것이 대표적인 그 외부 주도형의 예고요. 뭐 환경보호 문제라든가 남녀평등 문제, 그다음에 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외부 주도형 사례입니다. 동원형은 이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정한 사회 문제를 이건 꼭 해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정부 의제로 탁 전환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그것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언론기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PR 수단 등을 통해서 공중의제로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북 문제, 뭐 햇볕 정책, 뭐 그다음에 그다음에 개성공단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금강산 관광 문제, 뭐 이런 그 남북 교류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4대강 문제, 그다음에 그 빈부 격차 해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의제들이 대부분 그 동원형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원형은 결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책의 집행 단계에서 민간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상당히 그 성공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 접근형은 이건 그 정부 기관 내의 어떤 관료 집단이라든가 또 이제 정책 결정자에게 굉장히 밀접한 관력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정책 공동체 그룹들, 외부 집단, 이런들이 이제 주도해 가지고 최고 정책 결정자하고 이제 협력해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것은 그 사회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로 정부 의제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 대중에 대한 어떤 그 확산의 절차를 밟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동원형하고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뭐 정부가 그 또 국방개혁이란 차원에서 하는 뭐 무기 구입 정책이라든가 또는 경제 개발에 대한 그 정책, 뭐 그다음에 과거에 그 YS 정부 시절에 했던 그 금융실명제 정책, 이런 것들이 내부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뭐 포자 모형이라든가 흐름 모형인데, 포자 모형은 어떤 그 사회 문제가 정책 의제로 이렇게 전환이 되려면 일정한 어떤 그 상황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모형이고요. 흐름 모형은 이 킹던의 그 정책 의제 결정 이론에 따른 어떤 그 모형인데요. 문제의 흐름이라든가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 이런 등의 어떤 요소가 이렇게 결집이 되고 그것이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정책 결정이 된다. 정책의 창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어떤 그 사회 문제가 이제 정책 의제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떤 그 트리거링 이벤트죠. 어떤 촉발 요인, 뭐 어떤 대형 건물이 붕괴한다거나 이런 어떤 아니면 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돼 가지고 죽거나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유발할 수 있는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가 이제 대표적인 얘기고요. 그런 어떤 그 촉발 요인에 의해서 정책의 창이 열리면은 사회 문제가 정책 의제로 전환이 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그런 모형입니다.
자, 이 정책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이제 품위제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품위제라는 거는 이제 행정 조직 내에서 사용하는 이 기본적인 의사결정 방식인데요. 담당자가 기한을 해서 그것을 최종 의사결정자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서로 그 정보를 이렇게 상향식으로 모아가면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볼 때는 뭐 담당자가 기한을 하니까 굉장히 뭐 민주적인 결정이다, 뭐 이렇게 언뜻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상은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담당자 기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최고 의사결정자까지 이제 결재를 받는 단계에서 상당히 기한의 내용이 수정이 가능하고요. 또 많은 경우 또 이제 중간이라든가 최고 의사결정자가 이렇게 결정의 내용을 변경 또는 축소, 폐지 이런 등의 조치를 하기 때문에 뭐 권한이 하부에 뭐 위에 위임돼 있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품위제는 의사결정의 방법에 있어서 이 하급자의 의사결정 어떤 그 정보와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상급자하고 함께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는 협력적 의사결정 체제다라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틀을 우리가 정책 결정 모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정책 결정은 의사 결정하고 다른 것입니다. 의사 결정은 이제 디시전 메이킹으로서 이제 정책 결정을 포괄하는 모든 류의 2개 이상의 대안 중에서의 선택, 초이스 행위를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이라든가 기업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은 우리가 이제 합리성에 입각한 그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죠. 그런데 이 정책 결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합리성에는 이제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이 정책 결정은 이제 이 효율적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투입대 산출의 비율을 극대화하는 것이고요. 정치적 합리성은 다수의 이익을 결집하는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합의 과정의 효율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은 이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 양쪽을 이렇게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의사결정하고 일반적으로 조금 특성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합리적 정책 결정을 주장을 하는데요. 그 의사결정 모형을 이 분류하는 표를 보시면요, 표 3-15에 보면은 이 규범적 의사결정하고 그다음에 실증적 의사결정, 그다음에 합리적, 인지적 의사결정이라는 이 변수를 가지고서 네 가지 형태로 봤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대안들을 검토한다라는 요소하고요. 그리고 효율성을 추구한다라는 점입니다. 즉 효율성이라는 건 비용을 적게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회비용의 문제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합리성의 기본 속성이고요. 합리적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거에는 이렇게 하면 합리적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규범적인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이제 선형계획이라든가 의사결정 분석, 비용 편익 분석이 규범적이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합리적이면서 또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것이 이제 공공선택론, 그다음에 게임 이론, 가격 이론 등이 있고요. 인지적이라는 것은 실제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느냐,
라는 현실적인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면은 현실적인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규범적인 건데요. 인지적이면서 규범적인 것이 점중주의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이면서 실증적인, 즉 실제로 분석해 보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만족 모형, 또 회사 모형, 이런 것들이 인지적, 실증적 모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모형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요, 알아야 될 핵심적인 개념이 휴리스틱스하고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휴리스틱스라는 것은 우리말로 이제 주먹구구식이다라는 개념이고요. 알고리즘은 모든 순서의 체계를 얘기합니다.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휴리스틱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언뜻 생각나는, 그래도 이것이 가장 좋겠다, 좀 추측적인 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에 필요한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다 수행하면은 결국은 그 방법에 따라서 반드시 해결 대안이 나오는 이 절차가 알고리즘입니다. 컴퓨터는 이제 알고리즘 방법에 의해서 문제를 처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주도에 가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주민 중에서 찾는다고 할 때, 자, 그 하나의 문제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가 제주도에 가가지고 제주도의 전화번호부라든가 경찰서에 가서 이 동네에 이 제주도 지역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가요?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전화번호를 뒤져가지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전화번호가 쭉 나오면은 그 사람한테 쭉 전화를 해보죠. 그 중에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그 사람을 찾게 되는 방법, 이것이 휴리스틱스입니다. 상당히 비용이 적게 들죠. 그렇지만 그 방법을 시도에 따라서 반드시 내가 찾고자 하는 홍길동을 반드시 찾게 됩니까? 찾을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없게 됩니다. 이게 휴리스틱스의 기본 방법입니다. 그러나 알고리즘은 모집단 전체를 뒤지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뒤지는 겁니다. A라는 사람부터 Z라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뒤져가지고 다 만나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홍길동이가 누구다라는 걸 찾아내는 방법이죠. 이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죠. 컴퓨터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른 것이지 굉장히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합리적이냐 인지적이냐 라는 의사결정 모형의 그 기본 분석 기준을 이렇게 설정할 때, 합리적인 거는 알고리즘 방식으로 진행되는 의사결정 방식이에요. 인지적인 거는 휴리스틱스 방식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이냐 휴리스틱스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합리 모형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자가 그 호모 에코노미쿠스, 경제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그 개인이나 집단이건 간에 그 효용이나 이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인간 행동의 근본 원리는 자신의 효용의 극대화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호모 에코노미쿠스예요. 이런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기본 전제로 가지고 사회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대안들을 다 검토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다 수집해 가지고 가장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합리 모형입니다. 이러한 합리 모형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되면, 즉 알고리즘 방식이죠. 알고리즘 방식으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모든 대안들을 다 검토해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이 알고리즘적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다라는 규범론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실제와 다른데 뭐 이건 의미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 모형은 그 하나의 의사결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바람직하다라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범론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리 모형이 갖고 있는 한계는, 과연 알고리즘의 방식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은 최적의 정책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데,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알고리즘 방식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휴리스틱스 방식에 따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분석한 사람이 이제 헐버트 사이먼의 이 만족 모형입니다. 이 만족 모형은 이제 바운디드 rationality거든요. 제한된 합리성에 근거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모형입니다. 과연 그 알고리즘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은, 즉 휴리스틱 방식에 의한 의사결정은 비합리적인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이 헐버트 사이먼이에요. 그러니까 헐버트 사이먼은 이제 개인이나 조직이나 이렇게 그 의사결정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협상과 흥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의사결정이라는 거는요. 특히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을 분석하면서 이 조직이라는 것은 서로 관계자들이 서로 어떤 그 기능과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느슨한 연합체거든요. 그러면서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그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관계된 그 네트워크들끼리의 협상과 흥정을 통해서 어떤 최종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지, 가능한 한 모든 대안들 그리고 모든 정보를 모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조직 내에서 우리가 어떤 협상과 흥정의 방식으로 이렇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이먼 입장에서는 이 의사결정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패턴에 의해서 나타난 이런 그 의사결정은 제한된 영역이긴 하지만 그것이 상당한 합리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된 합리성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행태를 명확히 분석할 때 우리는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모형은요, 후에 이제 그 많이 발달돼 가지고 이게 행동 경제학 쪽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날 이제 1990년대 이후 특히 행동 경제학 쪽이 발전이 돼서요. 이제 전통적인 이제 합리 모형을 비판하고, 인간이 뭐 조직이든 개인이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효용을 극대화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이 모든 발생 가능한 모든 대안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다 확률을 계산하고 그 확률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치를 다 예측해서 그 중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선정하겠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 모형 내시 전통적인 이 신고전 경제학의 기본 틀이었거든요. 이런 분석 틀을 벗어나서 이제는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000원을 얻는 거하고
얻는 거하고 1,000원을 잃는 거하고 똑같은 1,000원 이내의 변화인데요.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만족감과 1,000원을 얻었을 때의 만족감과 1,000원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 비효용이죠. 이것을 화폐 가치로 환산했을 때 똑같이 1,000원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간의 그렇게 어떤 그 대상물에 대한 그 인지적 판단이 그렇게 수량화 됐을 때 그렇게 정확성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행동경제학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이먼의 이런 어떤 그 분석 틀을 이어받아서 200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고, 대부분의 오늘날 그 노벨 경제학상은 이쪽 파트에서 나오고 있고요. 치버스키 같은 학자가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확률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전망한다. 즉 대안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이 있을 때 그 대안은 각각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것들을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만족 모형 다음으로 나온 것이 이제 그 점증 모형입니다. 이 점증 모형은 이제 린드블럼이라든가 윌답스키, 특히 윌답스키는 이제 예산에서 이제 점증적 예산주의 모형을 제시했던 사람이고요.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점증 모형이 나온 것인데요. 점증 모형은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합리 모형처럼 모든 대안을 검토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만족 모형처럼 협상과 흥정의 산물로서 나오는 그런 그 프로그램화된 것이 아니고요. 현재 상태로부터, 현재나 과거 상태로부터 어떤 그 점증적 변화, 이게 인크리멘트한 거죠. 소폭의 변화입니다. 변화만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 정책 결정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방법은 항상 소폭의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점증주의 모형은 이렇게 실제로 의사결정, 즉 정책결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실증적인 분석이면서도 또 의사결정이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바람직하다, 민주정치 체제에 더 부합한다라는 규범적인 모형으로서의 양면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점증 모형이 주장했던 대표적인 개념이 이제 분할적 점증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disjointed 된다는 얘기거든요.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직에서 탑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여기 최고 의사 결정자에 의해서 모든 어떤 목표들이 다 통합이 돼가지고 단일 목표로 이렇게 설정이 돼가지고 정책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합리 모형의 기본 아이디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점증 모형에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정책 문제, 즉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들을 고려하고 그 대안에 관련된 어떤 그 목표를 설정을 할 때 각 부서들이 분할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대안들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분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대안이, 하나의 문제가 2개 이상의 부서에서 복수적으로 중첩돼서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서로 비교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서로 통합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의 정책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할적 점증주의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분할적 점증주의는 어떤 그 최고 의사결정자에서 통합적인 집권적 의사결정에 의해서만 어떤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통합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
반독립적인 부서들에 의해서 분할적으로 정책 대안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도 그것이 서로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합리적인 상당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접근해 나간다라는 것이 분할적 점진주의의 특징입니다. 자, 이 점진주의는 좀 너무 지나치게 보수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이 문제죠. 이러한 그 뭐 만족 모형 이라든가 점중주의 모형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상당히 이제 현실적인 모형이죠. 실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분석한 것인데요. 이런 것을 가지고서 또 이제 혼합 모형을 제시한 사람은 이제 아미타이 에치오니라는 학자가 혼합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합리 모형하고 이제 점중주의 모형 들을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의사결정 모형을 만든 대표적인 그 혼합 주사 모형인데요. 믹스드 스캐닝이라는 거죠. 스캐닝이라는 거이 주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쭉 이렇게 다 세밀하게 이렇게 검토한다라는 것이 스캔이거든요. 스캔.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대상을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 결정이냐, 펀더멘탈한 것이냐, 비탈한 것이냐, 비타한 것이냐, 부분적인 것이냐, 지엽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근본적인 의사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 모형을 따른다고 보는 것이고요. 비트한 의사결정, 즉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는 점중주의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을 선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이 지구를 이렇게 관찰을 할 때 우선 대상을 선정한다. 지구인지 이게 다른 별인지 정확히 봐야 되죠. 그것은 지구의 속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럴 때는 합리 모형을 가지고 모든 대안들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이건 지구다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세부로 들어가서 지구의 어느 부분을 찍을 것이냐. 이거는 비트 의사결정이죠. 점중주의 모형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기존에 이제 이 혼합주사 모형은 점진주의 모형이 너무 이제 미국 같은 다원주의 사회의 어떤 보수적 의사결정에 치중한 모형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좀 이제 액티브한 소사이어티, 이 역동적 사회에서 적합한 그런 의사결정 모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최적 모형이라고 해서 예측의 드로우가 이제 1970년대 때 주장했던 모형입니다. 이것은 그 의사결정에는 정형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타고 갈 것이냐, 뭐 버스, 지하철, 뭐 자가용 당당한 방법이 있죠. 그것은 매일 다른 교통수단을 탈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 대안들이 비교적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거예요. 어떤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혀 대응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나라에 지진이 발생했어요. 기존에 없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 뭐냐? 이런 것들이 그 비정형적 의사결정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합리성, 경험, 직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그 어떤 그 사회 지도 체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사회 지도 체제. 구체적으로 어떤 미시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미시적 정책 결정에 의해서 이 합리적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지도 체제가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후쿠야마가 주장한 그 국가 능력이라는 부분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제도적 틀이죠. 제도가 얼마나 효율적이냐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사회지도 체제다. 이렇게 이런 거시적 틀이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메타 폴리시 메이킹의 스테이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자, 최적 모형은 그런 쪽으로 규범적 모형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고요. 이제 그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그 개인적 의사결정 방식의 정책 결정 모형과 달리 조직 집단적 의사결정 으로 확대된 그런 모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직 모형이 되겠는데요. 조직 모형의 기본 아이디어는 조직의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뭐냐?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프로그램은 어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패턴화되어 있고 규정화되어 있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해져 있는 일정한 틀거리를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뭐 워드 프로그램, 뭐 편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글 워드를 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어떤 그 지시된 명령 체계에 따라서 쭉 작업을 진행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결과물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편집 툴에 따라서 쭉 나와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조직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양한 어떤 그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적인 그 방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이 프로그램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은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쭉 하위 단위로 분해를 합니다. 목표와 수단들을 각 기능에 따라서 분해하는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어느 한 조직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하지 않고 다 분해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와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형적인 문제들이 요구라든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냥 정형적인 방식으로 아웃풋이 산출이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 요구가 이 그 조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죠. 그건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니셔티브라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고 그것을 탐색해 가지고 새로운 결정을 해나가는 그런 창조적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은 보통 그 의사결정의 대상을요, 그런 정형적인 의사결정과 비정형적인 의사결정의 대상으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정형적인 의사결정은 프로그램화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비정형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그 혁신과 창조의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에서는 조직이 얼마나 그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그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한 정책 결정과 관련된 어떤 그 레퍼토리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기제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표와 수단을 선택하는 그런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합리 모형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모두 단일한 목표에 아래서 다 통합이 돼 가지고 조정이 돼서 수렴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데 반해서 조직 모형에서는 이 조직 내의 갈등은 준 해결 수준에서 머문다는 얘기예요. 커즈 레졸루션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라든가 설득, 협상, 흥정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갈등이 해결돼 가지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회사 모형입니다. 이 회사 모형은 그 기업 조직체의
목표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다른 목표들도 갖고 있으면서 사실상 어떤 그 효용 극대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만족할 수준의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이 회사 모형이에요. 이 회사 모형의 대표적인 그 의사결정 방식을 우리는 SOP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Standard Operation Procedure거든요. 이 표준 운영 절차라는 것이에요. 이 SOP는 이제 그 조직 모형에서의 프로그램을 조금 더 이제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조직이 학습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정형화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하나의 구조화된 거, 이것을 우리가 SOP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회사 모형은 어떤 조직이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문제 중심의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즉 어떤 대상 문제를 총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기존의 SOP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되더라라는 대응하는 방식의 대안에 연결하는 그런 어떤 그 매칭 방식의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이 회사 모형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 다음은 쓰레기통 모형인데요. 자,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이런 그 관료제 조직처럼 프라이미트의 계층제 조직이 아니라 네트워크 조직 같은 어떤 연구소 조직, 대학 조직이 대표적인 예죠. 그런 정치권의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의사결정이 특수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걸 분석한 게 쓰레기통 모형이고요. 쓰레기통 모형은 어떤 문제성 있는 선호, 그 다음에 불확실한 기술, 그 다음에 일시적 참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속성이 되고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네 가지 요소인 문제, 그 다음에 해결책, 그 다음에 참여자, 기회, 이런 것들이 유동적으로 서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 조직 내에서 어떤 그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쭉 이렇게 계층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흐르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정책의 창이 열리면은 정책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앨리슨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앨리슨 모형은 기존의 모형들을 이제 통합한 종합적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관료 정치 모형인데요. 관료 정치 모형은 이제 그 쿠바 미사일 사태 때 정책 결정이 최고 정책 결정자들 간의 어떤 느슨한 게임의 산물로서 그들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과의 어떤 그 전략 게임이죠. 저쪽 그 소련의 대응은 어떻고, 그 다음에 최고 수뇌부, 미국의 어떤 정책 결정자의 최고 수뇌부들 간의 게임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관료 정치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집단 정치 모형은 집단 또는 조직 모형. 이거는 그 반독립적인 그 각 그 행정기구들, 예를 들어서 뭐 국방성이라든가 국무성, 그 다음에 이런 그 조직체들이 서로 느슨한 연합체로서 이렇게 반독립적으로 있고요. 그들이 어떤 표준 운영 절차 방식에 의해서 이 쿠바 미사일 상태가 이렇게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유사한 사태 때는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쭉 대안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나름대로의 안들을 이렇게 개발을 해놓고 그것들이 서로 이렇게 비교되면서 그 중에서 안을 선택해 나가는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직 모형이 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 계층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합리 모형이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그 대안들을 식별을 해가지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고 각 조직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조직체는 잘 조정되고 합의된 그런 그 통일된 유기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 모형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앨리슨의 모형은 기존의 그 모형들을 현실 그 정책 결정 과정에다가 적용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분석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